여러분, 이리 오세요. 여기 앉아요. 오늘 내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라요. 우리 동네 사람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라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 싶을 정도로 말이지. 이 할머니가 말이지.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야. 밥 한 술을 먹어도 자식 걱정, 옷 한 벌을 사도 자식 것 먼저. 젊은 시절에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되어서 악착같이 일했지. 남들은 다 편하게 살자고 할 때도 우리 자식들만 잘 키우면 된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어. 그렇게 고생해서 작은 아파트 한 채도 장만하고 자식들 번듯하게 키워내서 시집, 장가까지 다 보냈지. 이제야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나 했는데 웬걸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고 할머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지 뭐야. 수술비가 이것저것 다 하면 1,000,000원인데 의사는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다고 하고 할머니는 당장 현금이 없으니 제일 믿는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다고 해. 여지껏 준 돈이 있는데 1,000,000원은 병원비로 주겠지 했어. 그런데 아들 녀석 한다는 말이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현금이 한 푼도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글쎄 이랬다지 뭡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 돈이 정말로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 아들 부부가 새 차를 보러 간다기에 할머니도 따라 나섰더니 세상에 그곳은 고급 외제차 매장이었다지 뭡니까. 1,000,000원 수술비는 없다더니 떡하니 1억짜리 차를 계약하는 것을 보고 말았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지.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서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평생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거야. 그 충격에 몸져 누웠는데 하필 그 병실에 평생을 홀로 살다 마지막을 앞둔 옛 친구를 만났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삭막한 병원에서 서로의 위로가 되는 시간이 이어졌지. 이 친구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는 그 친구가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줬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더는 가망이 없다는 친구가 이 할머니에게 전 재산 50억 원을 남겨준 거야. 자식들이 꼬셔도 절대 주지 말고 이 돈으로 당신의 행복을 찾으라고 신신당부하면서 말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야. 1,000,000원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혔던 할머니가 50억 원이라는 돈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아들 부부에게 어떤 통쾌한 한 방을 날렸을까.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해 그동안의 서름과 배신감을 한 번에 날려버릴 짜릿하고 시원한 결말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삶은 희생과 헌신으로 엮인 한편의 드라마였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지 못하며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왔다. 20살에 결혼해 남편과 함께 낡은 구멍가게를 운영했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배골치 않게 해주자는 남편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다. 한겨울에도 손이 꽁꽁 얼어붙도록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채소를 씻고 한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가게에서 쪼그려 앉아 손님을 맞았다. 남편이 5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는 혼자 몸으로 2자녀를 키워야 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고 마침내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까지 마련했다.
자식들의 졸업식 날, 아파트 입주 날, 그리고 결혼식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삶의 의미이자 존재의 이유였다. 이제 자식들은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손주들도 다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이제야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려나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깊은 주름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세월의 흔적은 몸 곳곳에 남았다. 특히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나르고 쪼그려 앉아 일한 무릎이 문제였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은 이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 되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무릎 관절 수술을 권했다. 수술비는 1,0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평생을 바친 자식들에게 기댈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할머니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 얼마 전에도 사업이 잘 돼서 엄마에게 좋은 선물하겠다고 말해 할머니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웬일이셔? 민수의 살가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아니, 무릎이 영 시원찮아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네. 수술비가 이것저것 다 하면 1,0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해서 혹시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아들이 망설이는 기색에 불안해졌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지금 사업을 확장하느라 모든 현금을 다 끌어다 썼어. 정말 한 푼도 없어. 이번 달은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차.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민수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와 달리 힘없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나 보다 싶어 마음이 아팠다. 아이고, 내가 너 힘들 때 전화해서 미안하다 됐다. 내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내가 알아서 해볼게. 아무 걱정 말고 내 사업이나 잘해라. 할머니는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써 괜찮은 척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할머니의 손은 힘없이 떨렸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는데 1,000만 원이 없어 수술을 미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다. 며칠 뒤 며느리 혜정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다. 혜정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남편이 말 못했을 거예요. 사실 요즘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요. 매일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걱정만 해요. 저희도 어머니 수술비 마련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 대출도 안 나오고. 혜정의 말에 할머니는 속으로 혀를 찼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면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저렇게 울까. 할머니는 혜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이고, 혜정아, 울지 마라. 너희 부부 고생하는 거 아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하겠니?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 걱정 말고 너희 둘이나 잘 살아라. 할머니의 위로에 혜정은 더욱 서럽게 울었다. 어머니, 저희도 불효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이 짠했다. 그래,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세상이 각박해서 그렇지. 할머니는 자신의 불행을 자식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대신 평생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볼까 아니면 대출이라도 받아볼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며느리 혜정은 어머니 모시고 바람 쐬러 가려고요. 저희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머니 모시고 다니기 편한 차로요. 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내심 기뻤다. 그래,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구나. 할머니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아들 부부의 차에 올라탔다. 며느리 혜정은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외제차 사진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무슨 차를 바꾼다고. 지금 차도 충분히 좋아. 라고 했지만 마음이 들뜬 아들 부부에게 할머니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도착한 곳은 멋진 매장이었다.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돈이 없다고 했는데 아들 부부는 이미 영업사원과 신나게 상담 중이었다. 며느리 혜정은 어머니, 저희 이 차로 계약하려고요. 어떠세요? 라며 순백색의 고급 세단을 가리켰다.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TV에서나 보던 아주 비싸 보이는 차였다. 민수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위해 펜을 들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는 엄마,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요. 라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며느리 혜정은 영업사원에게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영업사원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아드님께서 정말 효자시네요. 이 차는 저희 매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이렇게 멋진 차를 어머니 모시려고 1억을 일시불로 구매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할머니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일시불 1억짜리 차를? 영업사원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천만 원 수술비는 없다며 고작 며칠 전 울상짓던 아들이 1억짜리 외제차를 일시불로 계약하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 혜정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차는 할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번에 크게 투자한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혜정의 말은 할머니의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1천만 원과 1억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충돌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나 먼저 갈란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 부부는 당황했다. 어머니, 왜 갑자기? 화가 나서 결국 큰 소리를 내었다. 1천만 원 수술비는 없다더니 1억짜리 차를 사? 너희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 평생을 너희에게 바친 내가 1천만 원 때문에 수술도 못하는 게 그렇게 당연하니?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향해 소리쳤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혜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믿음을 잃은 뒤였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평생을 다 바쳐 키워낸 자식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가슴에 멍이 들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나?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새끼들하고 불러보아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며칠 뒤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며 당장이라도 입원하라고 권했다. 할머니는 입원 수속을 밟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2인실 병실에 입원했다.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배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1천만 원은 없다더니 1억짜리 차를 일시불로 산다고 내 자식들이 정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다 지쳐 잠든 첫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휠체어를 탄 박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김 여사, 여기 웬일이야? 박 여사. 아니, 당신 여기는 순자 할머니는 놀라 벌떡 일어섰다. 박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알던 동네 친구였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살갑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 박 할머니는 홀로 평생을 살아오며 늘 당당했지만 그 표정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폐암 말기란에 젠장, 이제 갈 때가 됐나 봐. 박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 아파하며 한참을 침묵했다. 다음 날부터 박 할머니는 매일같이 순자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오히려 순자 할머니를 더 걱정했다. 김 여사,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못 써. 당신 무릎 수술 잘 마치고 얼른 일어나야지. 순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에게 1억짜리 외제차와 1천만 원의 거짓말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던 박 할머니는 말없이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었나. 기가 막히네. 순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는데 죽고 싶을 만큼 서글프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다. 나는 평생 혼자였거든. 자식은 없어도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아파 보니 외로워서 죽을 것만 같네. 그녀의 말에서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친구의 외로움이 자신의 슬픔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슬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다. 이제 서로에게는 자식보다 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병원 뒤뜰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나누는 대화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치유제가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와 함께하며 자신이 자식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 자식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구나.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자 할머니는 무사히 무릎 수술을 마쳤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둔 날, 박 할머니의 담당 의사가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다. 김 여사님, 박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은 퇴원하지만 친구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순자 할머니는 퇴원 후에도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이제는 환자가 아닌 간병인이자 친구로서 박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매일 박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져왔고 밤마다 박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박 할머니는 김 여사,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아. 정말 고마워라며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아들 부부는 할머니의 병원 생활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다. 할머니는 그들의 무관심에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박 할머니에게 더욱 집중했다. 자신의 모든 정성을 박 할머니에게 쏟아붓는 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박 할머니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힘겹게 숨만 쉬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럼 박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다. 박 여사 힘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새벽이 깊어갈 무렵 박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순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김 여사 고마워.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힘이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줄 선물이 있어. 평생을 혼자 살았지만 모아둔 재산이 있어. 자식도 없으니 이 돈은 당신에게 줄게. 당신이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박 할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서랍 안에는 통장 하나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통장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그리고 이 서류 봉투는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이 돈은 당신 몫이야. 박 할머니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니, 박 여사. 그런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김 여사 이 돈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죽고 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자식들이 찾아와서 돈을 꼬시더라도 절대 주지 마. 이 돈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쓰라고 준 거야. 박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내 모든 재산 50억 원 당신에게 줄게. 박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서류 봉투를 쳐다보았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나 박영자는 나의 모든 재산 50억 원을 나의 유일한 친구인 김순자에게 유증한다. 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믿고 의지했는지 깨닫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다. 박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자식이 없는 박 할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순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자신에게 50억 원을 남겨준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순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열어보았다. 통장 잔액은 50억 원. 순자 할머니는 그동안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돈이었다. 할머니는 그 돈을 보며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이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박 할머니가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며 모아온 삶의 전부였다. 박 할머니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홀로 지키고 마지막 순간 자신에게 건넨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했다. 이 돈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박 할머니를 위해 써야 한다고. 아들 부부에게 받은 상처를 잊고 남은 인생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할머니를 위한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돈으로 박 할머니의 외로움을 치유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순자 할머니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할머니는 박 할머니의 유언대로 이 돈을 자신과 박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결심을 실천하기로 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허리 수술이었다. 할머니는 그동안 미뤄왔던 수술을 예약하고 병원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저희 남편이 어머니 수술비 마련하려고 대출 알아보러 다녔는데 겨우 1,000만 원 대출이 나온다네요. 죄송해요. 이제야
혜정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됐다. 내 몸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그 돈으로 사업이나 잘해라. 며느리는 할머니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말을 돌렸다. 어머니, 혹시 친구 박 여사님 장례식은 잘 치르셨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박 여사님께서 재산이 꽤 있으셨다고 하던데. 할머니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며느리가 벌써 소문을 듣고 재산을 탐내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다. 할머니는 숨길 필요도 없기에 당당하게 말했다. 그렇다. 박 여사가 나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다. 50억 원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흥분과 욕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50억 원이요? 그럼 어머니는 이제 부자시네요. 역시 저희 어머니는 복이 많으세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정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의 손에는 굴비와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평소에는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어머니께서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아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 부부의 연기에 속으로 혀를 찼다. 1천만 원이 없다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이제는 50억 원이라는 돈 앞에서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차갑게 말했다. 됐어. 나는 너희에게 갈 생각 없다. 그리고 50억 원도 너희에게 줄 생각 없어. 아들 부부는 당황했다. 며느리 혜정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라며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할머니는 혜정의 말을 끊고 말했다. 나에게 1천만 원이 없다고 거짓말할 때는 그렇게 쉬웠니? 1억짜리 차를 계약하면서도 나를 속이더니 이제 와서 50억 원을 탐내는 것을 모를 줄 알고 너희는 내게 상처를 줬어. 평생을 너희에게 바친 나에게.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아들 부부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들 민수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그들의 말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 부부가 놓친 게 있었다. 순자 할머니에게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있었다. 사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번 돈 외에 아파트가 아닌 시골 땅을 꾸준히 사모아왔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몰래 진행한 일이었다. 그 땅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개발 호재로 인해 20억 원의 가치를 훌쩍 넘는 금싸라기 땅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 땅을 아들 부부에게 상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들 부부의 배신과 탐욕을 본 뒤 그 계획은 완전히 바뀌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할머니를 찾아왔다. 변호사는 상속 관련하여 논의할 부분이 있다며 할머니에게 박 할머니의 재산 중 일부를 요구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변호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저에게는 박 여사님이 남기신 50억 원 외에 다른 재산이 더 있습니다. 바로 20억 원이 넘는 땅입니다. 아들 부부는 할머니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줄 알았다.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이 땅은 원래 제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땅은 제 아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부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사회복지재단에 땅을 기부할 의사를 밝혔다. 변호사는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부부는 충격에 휩싸여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효도할게요. 제발. 할머니는 그런 아들 부부의 모습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친구 박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얻은 깨달음이 있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진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1천만 원의 거짓말을 했던 아들 부부는 이제 50억 원은 물론 20억 원의 땅마저 잃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김순자 할머니의 집을 찾아온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정은 할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할머니가 20억 원이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평생을 낡은 아파트 한 채에 의지하며 근검절약해온 어머니였기에 그들의 눈에 어머니는 언제나 돈 없는 존재, 자신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만 보였다. 그런데 땅이 또 있고 20억 원이라니.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느리 혜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지금 화나셔서 그러시는 거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그동안 소홀했던 거 100번 1000번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그 돈을 왜 굳이 기부하세요? 그 돈은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려줘야죠. 어머니 손자인데요. 아들 민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1천만 원이 제게는 10억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다. 너희가 힘들었든 말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때 너희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1천만 원이 없는 게 아니라 1천만 원을 나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1억짜리 차는 탈 수 있었으니까 너희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모르는구나. 너희의 말은 이제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매달리지 못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을 나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할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내용 증명에는 박 할머니의 유증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김순자 할머니가 소유한 20억 원대 땅에 대한 상속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자식의 어려움은 모른 척하고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몰아가고 법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미 박 할머니에게 받은 교훈이 있었다. 자식들이 꼬셔도 절대 주지 말고 이 돈으로 당신의 행복을 찾으라는 말.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보낸 내용 증명은 서랍에 두고 자신도 사회복지재단에 연락해서 기부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70억 원대 기부 소식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자신과 친구가 모은 돈을 통 큰 기부하는 노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선행을 칭찬했고 그녀의 사연에 감동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그 소식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위선이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했다. 민수는 할머니에게 매달려 엄마, 제발 기부 기사를 내려달라고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엄마께 했던 모든 불효를 다 갚을게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냉정했다. 이제 와서 너희가 나에게 했던 모든 불효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너희는 나의 진심을 배신했어. 나는 너희가 평생 나에게 준 상처를 잊지 못할 거야. 할머니는 사회단체와 함께 70억 원으로 최고급 요양원을 짓기 시작했다. 요양원의 이름은 친구의 집으로 지었다. 친구의 집은 단순히 노인들이 편안하게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순자 할머니와 박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외롭지 않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다. 할머니는 건축가,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요양원의 설계부터 운영 계획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할머니는 그동안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친구의 집은 다른 요양원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을 갖췄다. 순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를 간병했던 경험을 살려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매주 음악회와 미술 활동을 열고 텃밭을 갖고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그 어떤 노인도 외롭지 않게 친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요양원 건설 현장, 순자 할머니는 박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에 박 할머니가 좋아했던 수선화 꽃을 심었다. 박 여사, 당신이 좋아했던 꽃을 이제 여기서 매일 볼 수 있어. 할머니는 박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친구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하고 있었다. 박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대로 이 돈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었다. 요양원이 완공되고 첫 입주자들을 맞이하는 날, 순자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첫 입주자들 중에는 자식들의 무관심으로 홀로 지내던 노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던 노인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친구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입주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기서는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저희 모두가 가족입니다. 친구의 집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순자 할머니는 언론과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평과 함께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반면 아들 민수의 사업은 완전히 몰락했다. 불효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힌 뒤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직원들은 회사를 떠났다. 결국 민수의 회사는 파산했다. 며느리 혜정은 할머니를 원망하며 매일 술로 지새웠다. 그들은 이제 1천만 원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친구의 집으로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민수는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씁쓸함만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무릎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널 키우면서
너에게 준 모든 것을 너는 돈으로 계산했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었어. 바로 사랑이야. 너는 그 사랑을 잊었나 보구나.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너는 나에게 준 상처를 되돌릴 수 없어. 할머니는 땅을 기부한 이유도 아들에게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 땅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어. 너에게 줬다면 너는 이 돈을 탐욕스럽게 사용했겠지. 하지만 이 땅은 이제 너처럼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어.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어머니의 사랑, 돈,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까지도. 그는 할머니의 친구의 집을 떠나며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자신의 비참한 삶을 되돌아보았다. 김순자 할머니는 친구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곳에는 할머니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노인,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노인,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이 함께 살았다. 그들은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요양원 텃밭에 나가 박 할머니가 좋아했던 수선화를 돌보며 친구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시간이 흘러 순자 할머니는 아파트 소유권을 아들 민수에게 넘겨주었다. 민수는 뜻밖의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에게 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파트는 내가 어릴 적 아빠와 함께 살던 곳이야.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아파트는 할머니에게 자식들에게 바친 삶의 상징이었다. 할머니는 복수 그 자체보다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사랑을 택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요양원의 정원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무릎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할머니는 1천만 원의 거짓말이 가져다 준 엄청난 배신감과 슬픔을 겪었지만 그 상처가 50억 원이라는 기적 같은 선물과 통 큰 기부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되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